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파트 1, 마인드셋, 파트 2, 패턴 익히기, 파트 3, 전략 실행하기, 파트 4, 더 나가기입니다. 앞에서 최 교수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러셀 브랜슨의 어, 네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케팅 설계자, 국내에서 마케팅 설계자로 했지만 원제는 닷컴 시클릿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브랜드 설계자지만 원제는 엑스퍼트 시클릿이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이제 트래픽 설계자는 트래픽 시클릿이었고 이번 네 번째가 이제 카피라이팅 시클릿인데 이거를 이제 번역을 스토리 설계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책을 다 사실 이제 번역을 다 했었고 좀 심화적으로 뭐 강의도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실무에 활용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러셀 브un슨도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자신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앞에 마케팅 설계자, 뭐 브랜드 설계자 같은 이런 어떤 퍼널 설계가 아니라 바로 이 카피라이팅을 익힘으로 해서 카피라이팅을 터득함으로 해서 사실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지막에 고객을 근본적으로 설득하고 내가 어떤 서비스든 어떤 상품이든 간에 만들어서 고객의 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이 카피라이팅에서 나온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이제 어, 번역까지 했었고 또 뭐 국내 책도 사실 읽어보고 다시 이제 요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느낀 거는 이 책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이 제가 뭐 저희도 이미 카피라이팅 관련된 책을 많이 다뤘지만 특히 이제 퍼널 설계하고 고객들한테 직접 뭔가 가치를 제안하고 고객이 행동하게 만드는데 초점이 만들어진 그런 카피라이팅 쪽에서는 가장 저는 한 원론에 해당되는 그리고 가장 교과서적이면서도 가장 또 실무적인 적용이 가능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제가 이제 발제하고 난 다음에 핵심 부분에 대한 스크립트를 뽑아가지고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까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뽑아서 내가 실무를 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쉽고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카피라이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 이 책은 짐 에드워드라고요. 러셀 브레슨과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같이 클릭퍼너스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짐 에드워즈입니다. 특정한 행동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가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뭐 광고든 아니면 랜딩 페이지든 클릭이든 동영상 어떤 시청이든 이런 행동, 특정한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바로 카피라이팅의 그 세일즈 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팅은 결국 특정 조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것들이고요. 고객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링크 클릭, 정보 요청, 제품 구매, 그다음 다음 단계로 이동 같은 이런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고 뭐 세 줄짜리 신문 광고에서부터 시작해서 40페이지 분량의 어떤 세일즈, 세일즈 레터, 뭐 30분 정도의 광고, 뭐 소셜 미디어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바로 세일즈 카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팅 최고의 카피라이팅은 뭐냐? 이게 카피인지도 모르고 흥미롭고 자유롭게 읽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카피라면 대단한 뭔가 특별한 글쓰기 우리가 보통 이제 광고 속에 나왔을 때 우리 광고를 통해서 익혔던 그런 카피라이팅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정말 전문적인 그런 카피라이터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즉 누구든지 배워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고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고 그 패턴을 깨닫게 되면 누구나 세일즈 카피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어떤 두려움과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결과로 무엇을 바라는가를 아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관심을 끌고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스킵할 건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미디어들이 원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시선을 뺏어가는 그리고 시간을 두고 경쟁하는 누가 더 주위의 지속 시간을 뺏느냐라는 경쟁을 무한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카피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를 판매한다, 카피라이팅 한다 그럴 때 부담을 갖는 거죠. 왜? 소비자들한테 뭔가 판매를 요청하는 행위에 대한 거가 뭔가 부담스럽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항상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단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호구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스스로가 선택하고 싶은 건데 항상 무엇이 사고 싶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 그걸 통해서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시장을 많이 바라봤는데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세부적인 시장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부분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희망, 꿈,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카피라이팅은 결국은 핵심은 뭐다? 성과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2등에게는 상이 없다는 겁니다. 1등에게만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 그 카피라이팅 너무 멋져요 이런 말보다는 실제로 클릭을 행동하게 하고 구매를 행동하게 하고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삶을 바꾸는 세일즈 카피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카피라이팅을 쓰는 카피라이터라고 그러죠. 재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희망을 가지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짐 에드워즈가 카피라이팅을 배웠던 경험의 과정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짐 에드워즈가 처음으로 카피를 쓰게 된 거는 대학교 서클 활동을 하면서 그 서클의 행사를 하는데 카피를 쓰는 걸로 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로 직장 경험을 하면서 모기지론 관련된 카피를 썼는데 고객들의 행동을 끌어내는 모기지론에서 하는 카피를 쓰는데 오히려 그 은행에서의 어떤 감사팀에서 거부를 당하면서 제대로 그 표현을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파산을 하게 됐고요. 그래 트레일러 공원에서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카피라이팅을 공부하기 위해서 클로드 C 호킨스의 어떤 이런 과학적 광고, 뭐 불멸의 광고 수업 같은 이런 고전을 읽으면서 카피라이팅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를 통해서 2000년대에는 97달러짜리 CD롬을 판매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세일즈 레터를 썼는데 1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달에는 또 그 회사에서 해고가 됐는데 그래서 독립적인 카피라이팅 회사를 직접 하게 됐고요. 4개월 만에 과거 4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됐고 18개월 만에 새 집을 마련할 정도의 그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카피를 쓰는 힘, 이 덕분에 자신의 삶이 바뀌었뿐만 아니라 바로 카피라이팅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3, 강력한 구매를 이유 10가지. 어,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는 반드시 특정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정한 이유를 고객들이 구매하는 특정한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카피라이팅의 핵심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가지 요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돈을 벌게 하기, 아니면 돈을 절약하기, 아니면 시간을 절약하기, 아니면 노력을 회피하게 하기, 아니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벗어나기, 편안함을 증가하기, 청결함이나 위생을 개선하기, 칭찬받기, 더 사랑받기, 인기나 사회적 지위를 증가시키기, 이런 어떤 욕구, 10가지 욕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카피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이 이런 10가지 욕구들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버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돈을 절약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시간을 절약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노력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신체적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경감시켜 줄 것인가? 편안함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청결함이나 위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사랑받거나 칭찬받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사회적 지위나 인기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외에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에 한번 책을 한번 통해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앞에 살펴본 이런 이유, 이런 욕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안, 헤드라인, 스토리 이런 걸 통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구매 이유와 제품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 활용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경쟁사보다도 바로 이런 이유, 고객이 10가지 아까 욕구와 해당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 제품과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차별을 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고객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실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늘 항상 빠지는 함정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기 너무 바쁘잖아요. 그와 같은 카피라이팅도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겐 철저하게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자신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얻을 가치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를 얻거나 약속된 것을 얻거나 원하는 시기에 얻거나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거나 바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관심이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항상 놓치면 되지 않는 거, 놓쳐서는 안 될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피를 쓸 때 카피가 저는 저의 우리와 같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런 용어를 고객 중심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당신의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말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어떤 이익과 혜택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설계자에서도 사실은 여기서 퍼널 설계자 그다음에 어, 브랜드 설계자에서도 사실은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고객이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이라고 얘기를 했죠. 브랜드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카피에서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이 영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이 스스로가 자신이 얻는 결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이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며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5장입니다. 카피라이팅 마인드셋입니다. 즉, 카피라이팅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느냐? 뭐, 아웃소싱 할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배워야만 결국 통제할 수 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카피라이팅을 배워야 되는 부분을 남에게 맡기더라면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자신이 통제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카피라이팅을 할 줄 알면은 타인에게 의뢰를 하더라도 그 카피라이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도 할 수 있고 또 즉각적인 수정도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카피라이팅을 외주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외부에 맡은 카피라이터는 내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는 만큼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뢰할 때 원하는 브랜드가 원하는 형태의 카피라이팅을 제대로 표현해주기 항상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판단하고 좋은 카피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기 위해서는 카피라이팅을 직접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피라이팅은 세일즈 레터나 광고 카피에 한정되지 않고 앞 뒤에서 나오죠. 비즈니스 다양한 활동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설, 웨비나, 뭐 콘텐츠 생산 등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에 이 카피라이팅과 무관한 컨텐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피라이팅을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셋을 길러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마케팅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카피라이팅이 아까도 했지만 2등은 의미가 없다. 결국 고객의 의미 있는 결과, 행동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포인트를 잘 삽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카피라이팅 능력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카피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파악하는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세 가지를 마스터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헤드라인을 마스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요점 블렛이라고 하죠. 블렛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 촉구 콜투 액션을 익히는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익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내가 돈을 쓰게 만들었던 카피, 내 지갑을 열게 만들었던 카피를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하고 멘토를 찾고 지속적인 관찰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배우고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잠깐만요. 어, 중요한 요소를 한 단계씩 배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 템플릿입니다. 헤드라인을 작성할 때 쓸 템플릿을 여기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들이 초기에 헤드라인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부분에 스크립트로 여러분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은 광고나 웹페이지에서 10명 중 8명은 헤드라인을 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끝까지 읽는 사람 단 2명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그럭저럭한 헤드라인은 사람들이 읽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 목적이 뭐냐? 헤드라인은 세일을 목표하는 게 아닙니다. 판매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읽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즉 주목하게 만들고 또는 우리가 스크롤하는 손가락을 멈추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핵심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헤드라인을 공식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미 아까 내 지갑을 열게 만들었던 헤드라인 아니면 다양한 광고 우리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때 거리를 걸을 때 수많은 이런 헤드라인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식당에 갔을 때조차도 이런 헤드라인에 찍어두고 모아두는 것 이런 걸 스와이프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모아두고 그런 것들이 참고하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뭐뭐뭐 하는 법입니다. 뭐 체력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 받는 법.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뭐 만에 뭐 하는 법. 즉 24시간 만에 여드름 없애는 법. 그냥 여드름 없애는 법보다는 시간적인 한정감을 주문해서 사람들 더 주목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뭐뭐 하는 사람도 뭐뭐 만에 뭐뭐 하는 법칙, 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피부 관리를 다 해봤지만 실패한 사람도 7일 만에 여드름을 없애는 법. 즉 이미 이와 관련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N가지. 여드름을 피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세 가지. 그죠? 뭐뭐 하는 사람도 이룰 수 있는 N가지에서 지금 남들을 마주할 수 없을조차도 없는 사람도 여드름을 없애는 빠르고 쉬운 방법 5가지. 뭐 이런 그다음 뭐뭐에서 당신이 저지르는 실수는 여드름 관리에서 당신이 저지르는 실수는 자 뭐뭐가 피해야 할 땡땡땡 실수 뭐뭐라면 누구나 피해야 할 땡땡땡 실수 즉 신병이 피해야 할 체력 시험 훈련 실수 또는 10대라면 누구나 피해야 할 여드름 관리 실수 5가지. 이런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책에서 요약을 한 다음에 제가 아이디어를 낼 때 요즘 저는 사실 이 스토리 설계자를 보면서 요즘 챗GPT도 꽤 카피를 잘 써주죠. 하지만 내 시장, 내가 겨냥하는 타겟 고객 이런 거가 딱 맞춰 써주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런 환경들의 컨텐츠를 준비해 놓고 이런 스크립트를 줘서 쓰게 하면 훨씬 더 명확하고 호소력 있는 카피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 너무 잘 챗GPT가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그럴 때 이런 스크립트를 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고, 뭘 하면 누구나 알아야 할 땡땡땡. 자, 밑에 보시면 10대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여드름 치료제. 쭉 여드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카피를 쭉 써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어봤을 때도 되게 쉽게 공감이 되고 관심이 가는 그런 카피가 쓰여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사람도 뭐뭐 하는 완벽한 솔루션. 헤드라인도 결국 템플릿이다. 다양한 헤드라인을 보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스토리 설계자는 이런 스크립트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그 스크립트의 핵심적 요소만 뽑아서 여러분들이 챗GPT나 뭐 클로드나 이런 걸 통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카피라이팅을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핫, 웜, 콜드 트래픽 소스입니다. 이 책은 마케팅 설계자도 그렇고 브랜드 설계자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예요. 트래픽 설계자에까지 나왔던 부분입니다. 핫, 웜, 콜드 트래픽. 정말 중요한 요소 같아요. 자, 헤드라인에서 많이 하는 실수는 뭐다? 트래픽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한다는 거죠. 그만큼 뾰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가지 트래픽 소스가 있다는 거죠. 핫한 트래픽, 웜한 트래픽, 콜드한 트래픽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트래픽이 큰 차이를 보게 되면은 광고로부터 들어온 트래픽은 대부분 뭐다? 콜드 트래픽이 많아요. 특히 어떤 광고다? 페이스북 광고나 인스타 광고나 이런 쪽의 광고들은 대부분 콜드 트래픽이 많아요. 근데 웜한 트래픽은 오히려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링크를 타고 들어온 거는 웜한 트래픽 또는 그보다 더 핫한 트래픽까지 훨씬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트래픽이 유입되는 거에 따라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카피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고객의 구매 행동 여정이 이어지는 거에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전달돼야 되는 메시지가 핫, 웜, 콜드별, 트래픽별로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핫소스는 어떠다? 내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판매와 관련된 카피를 제안해야 된다. 웜소스는 어떠다? 나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스스로 자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고 솔루션이 못하는 거 알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려면 뭐다?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고 이목을 끌어야 된다. 콜드 소스는 뭐다? 자신의 문제는 있으면 알지만 그 해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문제를 언급한 뒤 니즈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다. 각각 트래픽의 어떤 온도에 따라서 제시하는 마켓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죠. 컨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카피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트래픽 고객들과 어떻게 대화할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상대와 대화를 하는 거와 자신의 문제는 인지하지만 나를 모르는 상대와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알지만 그걸 해결한 방법조차 모르는 트래픽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것이냐. 이 모든 타겟 고객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개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적으로 너무 당연히 다른 말을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광고 소재를 만들 때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8장입니다. 프레드입니다. 자, 카피라이팅은 혼자 만족하는 작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만약에 광고 소재의 카피를 노출시킨다면 100명에게 노출될 수 있지만 결국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읽힌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카피가 100명에게 다 통할 수 있는 카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상적인 타겟 고객 아바타를 여기선 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틈새 시장에 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틈새 시장을 정의하는 방식은 보통 대부분 인구 통계학적으로 접근했죠. 연령, 그죠? 지역, 뭐 같은 이런 인구 통계학 정보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와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심리적 통계. 이걸 다른 말로는 사이코그래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객의 생각과 구매 동기 및 관심사를 분석하는 거고, 먼저 심리 통계를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인구 통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장 분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라는 것은 고객의 어떤 문제, 어떤 관심, 어떤 욕구를 알고 있는가라는 꿈에 그리는 고객, 다른 말하면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욕구와 목표를 파악하는 것. 거기에 맞는 세일즈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을 정리할 때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뭐다? 타겟 세그먼트라고 그러죠, 보통. 틈새 시장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란 틈새 시장을 정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하부 틈새 시장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부동산에 관심이 있지만 구매하고 투자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한 뭐 부동산 관심 있지만 난 부동산 뭐 공인중개사를 따기 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이사를 위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서브 니치 마켓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2단계 하위 틈새 시장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크로 니치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중에서 뭐다? 네이버하고 리모델 후에 판매에 집중하는 단기 투자자라는 마이크로 니치 타깃 시장을 세분한 겁니다. 이렇게 점점점 좁혀가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깃 고객을 이해할 때 세일즈 카피가 크게 도약한다는 겁니다. 저 고객을 그만큼 쪼갤 때 카피가 그만큼 효과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3단계 초 틈새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 판매한 데 집중하는 단기 투자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를 카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상을 좁히는 이유가 뭐다? 첫째, 타겟팅이 쉬워진다. 고객을 찾기가 쉬워진다. 더 많은 그런 타겟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합하지 않는 고객을 배제할 수 있다. 결국 광고비를 세그먼트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프레드는 결국 아바타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뭐 워킹맘 프레드, 카우치 프레드, 프레드가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을 사가지고 바로 리모델링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카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한 인물을 설정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한다고 상상하듯이 구체화된 메시지로 카피를 쓴다는 겁니다. 틈새 지장을 좁혀가는 프레드는 PQR2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문이 무엇인지, 근데 그렇게 넘어가기 위한 걸림돌은 무엇인지, 카피는 바로 의문, 걸림돌과 결과를 건널 수 있도록 이어주는 징검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세일즈 카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드의 머릿속에 이 네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와 의문과 걸림돌. 그걸 해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PQR2를 파악하는 방법은 직접 만나고 아니면 뭐 포럼에 참여하거나 내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인기 있는 사이트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에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후기가 올라오는 것들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직접 설문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레드는 틈새 시장, 하위 시장, 초, 마이크로 틈새 시장까지 먼저 시장을 파악하고요. 프레드가 가장 큰 문제는 뭔지, 궁금해하는 건 무엇인지, 걸림돌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인지라는 걸 답변을 통해서 헤드라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분립 공식입니다. 카피는 조립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일종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익히면 그 패턴을 가지고 카피를 조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리시라는 건 원래 총알을 뜻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글머리 기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리식 기능은 뭐다?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 우리가 구체적인 욕구를 자극해 하는 것, 핵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분리시 쓸 때 우리 기능 특장점을 나열하기 쉽죠. 하지만 특장점,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이 이걸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고객은 그 혜택을 구매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분립 공식은 기능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혜택을 이야기합니다. 뭐뭐라서 뭐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그냥 단순히 기능만 나열한다면 일체형 세트라고 이야기하지만 일체형 세트라서 한 곳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SAE 표준 사이즈라고 이야기하지만 SE 표준 사이즈라서 어디서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뭐 크롬, 바나튬 강 소재 이런 소재라서 차별성이 있다라고 기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안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렌치마다 사이즈 표시 각인 이렇게 돼 있다서 각인된 것들이란 기능성을 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원하는 사이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과 혜택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행동을 하게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뭐다?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뭐뭐라서 뭐 할 수 있습니다. 즉 뭐뭐뭐뭐입니다라는 걸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일체형 세트라서 한 곳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혜택까지 이야기했죠. 여기다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즉 잘못된 렌치를 들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마지막에 했고 렌치마다 사이즈 표시 각인이 있어서 원하는 사이즈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닳아버린 너트 앞에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같은 그런 공감할 수 있고 자기가 이미 겪었던 고충이나 결핍 같은 경우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바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자, 혜택과 의미를 언급하는 순간 판매력의 한계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립 공식도 여러분들이 바로 스크립트를 적용해서 활용 바로 실무에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크릿 지갑을 여는 진짜 이유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자기 구매 행위를 이성으로 정당화시킨다고 했죠. 그만큼
요즘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고객이 구매 행동들은 감정적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만을 일으키는 건데 의미라는 건 바로 뭐다? 세일즈 카피에서 모든 주장, 기능, 혜택을 의미를 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강력한 이유가 바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감정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자존심이나 혐오나 실패나 상실이나 자만심이나 평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감정적 요소를 가지고 상품과 연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려는 순간 먼저 왜죠? 라는 질문을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왜죠? 그걸 왜 신경 써야 하죠? 그게 저에게 왜 중요하죠? 그게 저에게 무슨 의미죠? 그 이유를 찾아서 구매자와 정서적인 연결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카피라이팅엔 반드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구경꾼에서 구매자 또는 팬에서 평생 고객으로 점점 전환의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정서적 연결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진짜 지갑을 여는 비밀이 뭐냐, 고객이 무엇을 느끼냐,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1번째 AB 분할 테스트.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뭔가 광고를 하다 보면 좀 효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 손대는 걸 두려워합니다. 거기서 멈추면은 가난하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광고란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A/B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출, 클릭, 구독 관련된 거 지속적인 카피를 변경하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뭐다? 수익이 3배 이상을 늘릴 수 있는 똑같은 광고비를 쓰고도 수익이 3배 이상 늘릴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환율이 1%에서 1.2%, 0.2% 증가하면은 얼마나 늘어나겠어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요. 전환율이 1%에서 똑같은 만약에 광고비를 투입하는데 전환율이 1%에서 1.2% 넘으면 수익이 3배가 높아집니다. 만약에 추가로 테스트 때 1.7% 높아지면 7배가 증가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그만큼 이 작은 카피의 개선만으로도 이만큼의 수익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 테스트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 변수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자동화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게 누구나 이런 광고 테스트, 랜딩페이지 테스트 이런 다양한 고객 반응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2번째입니다. 시장 조사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고객 심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어떤 반대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아까 반대, 걸림돌이라고 얘기했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고객이 뭘 원하는지 욕망과 두려움이 뭔지 걸림돌이 무엇인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과 메시지로 만드는 것, 판매 메시지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적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판매, 국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경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구글이나 네이버, 그죠? 고객 리뷰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사 제품 또는 자사의 고객센터 문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사를 직접 구매하듯이 따라 들어가면서 해보는 걸 해킹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직접 해보는 걸 통해서 더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메일이나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걸 통해서도 고객의 추가적인 조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카피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고객의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들, 고충들, 결핍들, 그다음 그들의 욕망들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보는 것 자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카피 쓰는 거는 뭐다? 시간 낭비라고 짐 에드워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없이 카피를 쓰지 마라. 그리고 지속적인 조사와 학습을 꾸준하게 해라라는 부분이 핵심적 요소입니다. 13번째 고객 중심 대화입니다. 단순하고 궁극적인 존경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청중과 소통하는 거. 우리가 사실 말로는 쉽지만 항상 이걸 잘 못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청중 중심해야 된다.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청중이 사용하는 용어, 언어로 사용해야 된다. 어려운 단어, 전문용 용어를 피하고 명확한 언어로 써야 된다. 참 쉬운데 참 어려워요. 그죠? 자, 짐 에드워드의 스승인 댄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어김없이 구매를 거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혼란스러운 마음은 항상 아니 오라는 대답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히 복잡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고객은 떠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사용해서 불안감을 감수해야 되고요. 고객이 너무 전문적인 용어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어디다 내가 뭔가 이해하지 못한다. 스스로 멍청하다는 느낌을 들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해하기 쉬운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카피를 보여줬을 때, 어, 카피 멋있는 것 같아. 이런 반응이면 그건 좋은 반응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어봤을 때, 그럼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 라는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걸 때, 그런 답변이 나올 때 카피가 제대로 쓰여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이야기하듯이 작성을 해야 되고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아까 마이크로 니치 마켓이라고 그랬죠? 그 고객의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써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100명에게 노출시키더라도 광고는 어떻게 된다? 한 사람씩 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직접 쓰듯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는 간단하고 어려운 말 쓰지 말고 한 번에 한 사람을 판매하는 것인 것처럼 작성하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단어를 써라. 라는 겁니다. 자, 14번째, 추천사. 사실 요즘 구매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후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후기를 할 수 있는 추천사나 아니면 레퍼런스가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증거가 있어야 되고 판매 효과의 가장 중요한 지금 구매 결정 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러한 추천의 역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당신의 걸 믿어야 되고 왜 당신 제품을 사야 되고 이게 나에게 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지? 증거를 제시해봐. 그죠? 이런 거 할 때 결국 결과지향적 추천서가 가장 중요한데 자, 이런 이상적인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한 구체적인 결과를 설명한 추천서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효과를 이야기할 때 사실 이런 건강이나 금융 이런 쪽에는 잘못 쓰게 되면 이거 법적으로 사실은 불법이 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블로그 쓸 때도 반드시 어디서 스폰서로서 지원을 받고 하게 되면 반드시 공지를 하게 돼요. 의무상이죠. 마찬가지로 가짜 후기를 만드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작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회사에서 추천서를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얻는 걸 시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인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보고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인에게도 제품을 보내거나 리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도 추천서를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그렇게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면 그만큼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개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와 연구 결과 관련 거를 뭐 우리 국가 같은 경우에서 나온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나온 정보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것들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글 같은 이런 공개된 정보에서 통계나 연구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 인사들의 인용문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용문들은 장점을 강화하고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무료로 나눠주거나 뭐 추천서를 받는 그런 거를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추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번째 실패하지 않는 세일즈 공식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레드 무엇보다도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구매 여정에 걸림돌이 되는 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 이걸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문제 동료 해결하기 방식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도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서 챗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에 넣어서
여러분들을 당장 만들고자 하는 카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문제를 정의합니다.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떻게 문제가 악화된다 라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려견의 문제다 그러면 사람을 물거나 이런 행동하는 문제를 통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걸 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도 있다. 하지만 해결책으로 강아지 훈련시키는 완벽한 가이드를 여러분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제기 위기 해결 자체인 3단 논법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공식은 뭐다? 혜택 플러스 혜택 플러스 혜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다? 고객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고요. 고객이 취해야 할 행동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려견과 함께 한다면 더욱 즐거울 것이다. 당신 인생이.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반려동물과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일주일 만에 반려견을 가르칠 수 있는 10가지 이 부분의 강좌만 들으시면은 이런 부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포 애프터 브리지라는 방식입니다. 비포,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의문, 장애물, 걸림돌을 행복을 가로막는 요인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다? 문제가 해결되고 이상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미래 연상 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고객 행동을 유도하는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뭐다? 브리지, 즉 현재적 문제를 이상적인 상태로 가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견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판매 공식을 통해서 뭐 간단한 카피뿐만 아니라 세일즈 레터, 뭐 랜딩 페이지 이런 쪽의 형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째 효과적인 세일즈 레터 형식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 랜딩 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고객들에게 컨텐츠를 뭔가 고객에게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영상 세일즈 레터, 장문 세일즈 레터, 단문 세일즈 레터가 있는데, 그러면 헤드라인, 영상, 구매 버튼, 블릿, 고객이 얻는 것 요약, 뭐 구매 버튼, 클로징 카페까지 이런 영상 세일즈 레터를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문 세일즈 레터 같은 경우는 고가의 상품, 단문 세일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인데, 이것도 그렇게 꼭 고정시킬 필요가 없고 그 상품의 특성들, 뭐 고객의 관여도 이런 내 비즈니스의 어떤 형태 같은 특성을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즈 레터는 결국은 테스트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어, 어떤 게 나은지는 누구나 단언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성과가 나오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패턴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추천은 영상 세일즈부터 해보는 걸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이 무조건 옳다, 틀리다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가지 세일즈 레터 작성 방식입니다. 자, 이 부분들 익히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은 크게 프리 헤드라인,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데, 밑에 예를 들었습니다. 퍼널 해커 여러분, 헤드라인 뭐다? 비싼 카피라이트는 고용하지 않고도 10분 만에 세일즈 레터,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법. 그 다음 서브 레터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누구인지를 밝히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설명하는 요소를 포함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충격을 줘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세일즈를 쓰겠다고 달려든 사람들이 대부분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같은 이런 충격적인 발언. 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공감하게 만드는 것, 자극하게 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이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문제를 오히려 동요하고 그 다음에 해결 공식을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요. 앞서 알려준 문제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해결책이 간절해지도록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엇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이야기도 함께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 책을 쓴다고 하다가 계속 책을 못 쓰고 있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던질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7일 만에 전자책을 소개합니다. 7일이면 전자책을 쓸 수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덟 번째, 블리스로 호기심을 자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능, 혜택, 의미, 블리스를 활용해서 해결책의 호기심과 욕망을 일도록 만든다. 자, 이 부분을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13가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당신이 신뢰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것. 내가 이 해결책을 제시할 만큼 자격이 있음을 설명해서 신뢰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부분이고요. 여덟 번째, 증거. 당신이 왜 믿어야 하는가? 답과 증거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안에 의한 가격 제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얻게 되면 가격은 얼마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제시할 때도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을 깎아준다는 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격 설정 자체가 잘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치를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열 번째, 보너스와 매력적인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불제도 마지막에 30일 이내 무조건 환불을 보장합니다 같은 이런 고객이 느끼는 부담이나 위험감을 없애주기 위한 거를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콜투 액션,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쭉 밑에 네가 다섯 가지가 나오죠. 추가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바로 오늘만 이 기회를 준다. 이런 걸 통해서 행동을 촉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신, 주요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사야 할 이유를 뒤 구매를 촉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클릭하세요. 마지막에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13가지 공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핵심적인 스크립트를 뽑아서 내가 뭔가 만들고자 하는 랜딩 페이지 또는 아니면 세일즈 레터를 만들 때 이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번 챗GPT나 클로드한테 직접 넣어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 직접 한번 혼자 아무 스크립트 없이 했을 때와 이런 스크립트를 주고 했을 때 어떻게 글이 달라지고 설득력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째 이메일 티저입니다. 자, 이메일은 뭐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메일 티저의 핵심은 뭐다? 링크를 클릭하게 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고 간결한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충격적 발언을 통해서 뭔가 관심을 끌어내도록 이야기하고 있고요. 블릿을 통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생각보다 이메일로 보내게 될 때 클릭률이 오픈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요즘 원체 문자도 오픈율이 떨어지고 뭐 카카오 심지어 카카오톡 메시지조차도 오픈율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메일을 요즘 모바일에서 여는 환경이 여기는 뭐 40, 60%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모바일 핸드폰으로 메일이 가게 되면 띵동하고 알람까지 뜨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오픈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서 오픈한다는 전제하에서 짧고 그죠?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하는 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 초고 작성하기입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초고는 무조건 쓰는 게 제일 쓰기 어려운 게 초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초고를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초고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런 수업 파일, 아까 수업 파일은 말씀드렸죠. 참고 자료들을 모아서 폴더에 하나에 넣어둔 거. 그런 걸 활용해서 쓰는 걸 수업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즉, 특정하게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리는 사람을 갈망하게 만들고 세일즈 카피는 해소할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책을 보면서 가고 여기 스토리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가치 있는 걸 뭔가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면 예를 들면 말 타는 법과 안장 코피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결국 말을 사게 만드는 것. 즉 가치 있는 가 뭔가를 준 다음에 이거 많이 하죠, 사실은. 예. 그 다음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 무엇을 왜 하는지 알려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책 한 권 완성하기 웨비나를 진행한 다음에 뭘 한다? 그 책 완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쓰게 만드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필요 수단과 방법을 제안해 주는 방법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단계를 가르쳐 주고 그 필요한 도구를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일즈 펀을 구축하는 방법, 체험판까지 제공해 준 다음에 스크립트를 템플릿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대신해 주는 겁니다. 아예 우물을 파는 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굴삭기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우물을 파려면 힘들죠. 저희가 우물을 파드리겠습니다. 이 첨단 기기로 대응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을 사랑받거나 미움받거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브랜드 설계자에 나왔던 이야기의 좀 더 심화 버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사랑받거나 미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어중간한 중간에는 결코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캐릭터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명확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오히려 고객들이 지갑을 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입장, 관점, 의견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22, 제품 약속입니다. 자, 여기도 뭐 여러분들이 거의 아는 부분이라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강력한 약속을 제시하면 판매가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뒤에 이제 좀 자세하게 장애물, 상, 타이밍, 이런 제거 요소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판매 카피의 99%가 헤드라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애물, 자,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네 가지 약속 전달 공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허들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은 고객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밑에 보면 공을 멀리 날리는 법, 예를 들면 뭐 아놀드 퍼머처럼 공을 세게 치는 법, 또는 아니면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 얻을 수 있는지,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일 만에 1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씁니다 같은 이런 명확하게 숫자로 기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잘못되지 않다. 어떤 내가 이미 선행된 경험을 통해서 실패한 거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신뢰감을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명을 극복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다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없는 카피 고치기. 자, 네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서 헤드라인, 첫째 무엇이다? 카피 볼 때 헤드라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뭐 광고든 아니면 랜딩페이지를 썼든 간에 확인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격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바로 구매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 포모라 그러죠. 놓칠까 두려운 마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안 하면 그 기회를 내가 놓칠 것 같아. 여기 사람들을 오히려 더 행동하게 하는 요소라 그러죠. 얻게 되는 혜택보다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상실감을 갖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행동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포모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할 것은 현재 상황에서 불만이기 때문에 구매 동기를 제시하고 있는지, 분리포인트를 혜택을 중심으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지, 가격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가격 대비 가치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뭐, 그 다음 증거는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면책 조항은 포함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번째,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자, 부정적인 거라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카피에서는. 자,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전략을 긍정적으로 끌어가는 방법과 네거티브 전략이 그냥 부정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것들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뭐 좋은 거래를 찾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뭐 광고가 전환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뭐다? 직접 회사나 사람을 언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동 결과, 방법 등을 공개하고 왜 지난 시기에 계속 그런 방법을 계속 그런 결과, 그런 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대안을 찾도록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 스텔스 클로징입니다. 자, 스텔스 클로징은 고객이 판매 사람들이 모두가 뭐다? 누군가의 판매를 강요받아서 내가 행동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으면서도 판매를 유도하는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망을 흐트고 나는 사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사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보호막을 허물고 결정적인 문제를 얻어내는 건데 바로 이런 스텔스 기법 자체는 형사 콜롬보 여러분들 보신 세대도 계실 거가 아닐 것 같은데 대부분 보신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콜럼버처럼 허점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진실을 통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티저, 메일 티저, 뭐, 메일 PS, 블로그 게시, 이를 다양한 방식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 카피라이팅 외주 현실. 이 부분 앞에도 얘기했지만 카피라이팅을 외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외주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카피라이팅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스킵할게요. 마법의 상자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알았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짜 고객이 생각하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객이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보면 도움이 되는가라는 걸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법 책상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고객의 생각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도 한번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온라인 광고의 목적. 요 부분도 뭐 특별한 내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광고 핵심 뭐다?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호기심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면 클릭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고는 뭐가 중요하다? 광고는 효과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처음 만들 때도 소재를 10개 만들어서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나오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일정 정도 머신러닝을 보통 5일 정도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서 어떤 게 반응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반응 난 것도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10개에서 15개 실험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갱신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광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후크 포인트. 결국 뭐다? 후크의 목적은 뭐다? 호기심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까 헤드라인의 역할이 대부분 이제 이 후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지 카피의 아래쪽을 읽게 만드는 거. 헤드 타이틀 있고 서브 타이틀 있다면 헤드 타이틀에서 눈을 잡고 서브 타이틀의 눈길을 가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서브 파일은 아까 쭉 이야기했던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판매할 때 쓰는 이런 것들인데 광고, 헤드라인, CTA, 스토리, 블릭 같은 이런 다양한 사이트 파일을 폴더를 만든다면 우리가 훨씬 더 카피라이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카피 다듬기입니다. 초안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어, 사람들은 나의 카피를 판단하는데 여기 이때 맞춤법 오타, 내용 오류, 구두점 이런 것들이 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건 바로 나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사람들은 결국 뭐냐 헤드라인 그다음 서브 헤드라인 추신만 읽는다는 겁니다. 글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훑어가듯이 보는 걸 고려하면서 카피들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쓰는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과 꼼꼼함을 더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끄럼 테스트를 해서 읽기 시작해서 사람이 쭉 미끄러지듯이 풍덩 빠질 수 있도록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